반갑습니다. 자, 해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하고 처음 뵙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새 책으로. 자, 책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 있는 제목을 보면 제일 밑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책을 조금 이렇게 한번 넘기다가 보면 그냥 쭉 한번 넘기다 보면 차례라는 곳이 나와요. 차례라는 곳이 나와요. 처음부터 넘겨서 차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차례에 보면 좌측에 제1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요 얘기를 살짝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시는 분들 중에서 11월 달에부터 만나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 전부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이 저를 알고 있는 그 시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사실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처음 오늘 저를 보시는 분은 아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부에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과연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뭐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생계를 위해서 강의를 해요. 그게 전문적으로 강의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학원에서는 저한테 이제 강사료를 줘요. 근데 그것만 갖고 만족을 하면 이 생활은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많이 합격을 하고 나가줘야 학원에서 주는 급여 플러스 즐거움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합격한 분은 맛있는 것도 사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또 이런 것도 사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누군지 저 진짜 몰라요. 모르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교수님한테 음료수도 하나씩 갖다 주고 이게 강의를 하는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거기다가 합격하고 나면 저 합격했습니다 라고 와서 뭐 커피도 한 잔 사들고 오고 빵도 하나 사들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부를 처음 하면 정말 앞이 캄캄해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통부터 와요.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된대. 그러니까 두통이 와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는 분은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대로만 따라가야지. 내 생각은 이런데라고 하면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를 원래 처음 보시는 분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대로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거에 도움을 조금 주기 위해서 요건 우리 작년에 썼던 건데 여러분한테 살짝 보여줘요. 수업 시간에 제가 칠판에 무엇을 쓴다고 해서 따라 쓸 생각을 너무 하지 말라고. 제가 여기에 칠판에 쓰는 얘기는 여기에 그대로 거의 95%가 여기에 있는 칠판에 쓰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무슨 글자를 적어놓으면 이 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고도 싶기도 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혹시나 틀리면 쪽팔릴까 봐 못 물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요 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약간의 실비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돈을 주시면 다음 주부터 요 책을 갖고 같이 수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원래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1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는 11월 달에 조금 들어봤기 때문에 뭔가를 좀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한 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마음이 더 급해. 원래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니까 막 앞에 있는 진도까지 다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냥 진행되는 진도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 자기께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의 공부한 시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최종적으로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과목 할 거 없이 똑같습니다. 시험은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건 틀려도 돼요. 근데 틀리는데 뭐 그냥 틀릴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지금은 확률은 20%예요. 그 20%는 틀려도 모르는 건 틀려도 되고 확률상 그냥 맞추는 것만 맞추면 돼요. 그 대신 쉬운 거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걸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쉬운 것도 우리가 어쩌다가 또 실수를 해서 틀려요. 실수를 해서 틀리는 문제와 우리가 찍어서 만든 문제가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추상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추상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수업하는 과목의 개괄을 얘기하면 우리 요 과목 이름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그리고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고 요거는 수업 시간이 3시간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이 여기서 3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도 3시간 돼갖고 1시에 마치면 또 행정실에 가서 부원장님한테 묻는다, 그죠? 다른 거는 2시에 마치는데 왜 공인중개사법은 1시에 마쳐요? 여기 분명히 3시간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또 가서 묻지 마세요. 그렇다고 4시간 수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3시간 수업을 해도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의 공부를 다 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100명이 시험을 치면 98분은 이 과목에서 최고 점수가 나와요. 2분은 예외가 있어. 그래서 98분은 이 과목에서 점수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과목인데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 과목은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얘기는 글자 한자에 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평상시에도 집중을 하셔야 되지만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한 가지를 딱 부탁해요. 제발 수업 시간에 휴대폰 만지지 말자.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요 얘기를 해도 1분만 지나면 책상 위에 딱 휴대폰을 거치대를 이렇게 딱 놓고 손으로 딱딱 눌러가면서 수업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제가 그쪽 방향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쪽 방향을 보지 않는 것은 그쪽에 있는 학생이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거야. 그럼 저는 막 뭐라 하고 싶어. 근데 또 성인이니까 뭐라고 하면 또 불만이다. 그죠? 왜 내가 만지는데 네가 뭐라 그래? 간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 한 분은 그렇지만 전체한테는 되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지 않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려요. 쉬는 시간에 휴대폰 만지셔도 돼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무릎 위에라도 올려놓고 살짝 한번 보고 그래야지.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 받으러 나가셔도 돼요. 근데 1시간에 3번, 4번은 나가지 말고 하루에 한두 번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1시간에 3번, 4번 나가면 별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가 지금 여러분들 목차에 펴놓은 이유가 제1편하고 자축에 돼 있어요. 제1편하고 뭐라고 돼 있어?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돼 있어요. 여기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자, 여기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쫙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기면 제2편하고 나와요. 제2편. 자, 제2편에 가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하고 나왔어요. 법령하고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을 또 배워요. 이 내용을 쫙 배우고, 자, 우측에 가보면 제3편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배우는 매주 금요일 날 수업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2차 과목으로서 한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숫자를 제시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아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꼭 따라 적고 싶어요. 그래야 많이 아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여기에 28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28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5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7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요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게 28문제라고 하고 여기에 5문제라고 7문제라고 얘기를 해놔놓고 이거를 갖다가 이틀 만에 공부를 끝내고 이걸 갖다가 6주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 여기에 맞게 비례해서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3번째에 나오는 여기는 이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중개업을 할 때 고객들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하고도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학원을 쭉 다니다가 보면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알아들어요. 그거 왜 어느 순간에 알아듣느냐 하면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또 그런 예가 이따가 나올 텐데 우리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른 과목에서 자세히 공부를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저절로 알아져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어려워라 라는 생각이 들면 머리만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편도통약 먹고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저절로 알아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저절로 알아진다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답을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답을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 외우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부로 나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진짜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름하여 연세라고 표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되면서 벌써 나는 전신 마취를 3분에서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로 60이 넘어서 6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다 공부해요. 저도 이제 요즘 책을 보려고 책상에 앉으면 목이 아파서 책을 못 보겠어. 왜? 소위 말하는 목 디스크 증상 비슷한 현상들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2시간 책을 보면 저도 쉬어야 돼. 고개를 계속 흔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저보다 나이가 1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은 제가 극진히 예우를 해드립니다. 저보다도 딱 하루라도 빠르면. 근데 나보다 하루라도 늦는 사람이 내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제가 별로 안 반겨줘요. 왜? 나도 공부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3개의 파트를 갖고 우리가 8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자, 8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8주가 되면 책이 한 번 끝나요. 그러면 이게 1월, 2월에 1회가 끝나요. 그 다음에 3월이 되면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또 2회차가 돌아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달, 6월달에 또 3회독이 되어요. 그러면 처음에 모든 거를 다 알려고 하시는 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요때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혀져 있으면 여기다 조금 더 보태고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7, 8월 달에 가서는 앞에서 배운 거를 정말로 이제 문제를 풀어서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9, 10월에 가서는 원래 시험의 형태대로 연습을 해서 본 시험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한테는 제가 항상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작년에 여기에 학원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나이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나은 좋은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되고 저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원래 첫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험이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얘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책을 넘겨보면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나와요. 여기가 시험 문제가 28문제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말로 28개만 다 맞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다 맞춰도. 근데 여기에서는 물론 다는 못 맞추더라도 한두 문제만 틀려도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와요. 고득점 할 때는 뒤에 게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자, 여기 제목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자, 거기서 책을 넘겨서 자, 이제 몇 쪽을 가느냐면 20쪽을 왔어요. 20쪽. 자, 20쪽에 오면
총칙이라고 돼 있어요. 뭐 총칙이라고 시험 문제 따로 묻지는 않는데 일단은 순서를 잠깐 바꿔서 우측에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시험 문제가 28문제가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우린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만 익히면 돼요. 자, 거기에 가보면 양갈로 1번에 공인중개사법하고 옆에서 뭐라고 적어놔서 국회제정. 국회제정이라는 얘기는 국회의원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와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하고 되어 있어요. 자, 시행령 옆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대통령령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가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하고 국토교통부령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긴 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다시 공인중개사법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자, 국회의원이 이제 법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일단 만드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만들지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까지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규정 안에 넣어놓고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국회에서 만든 내용에다가 조금 부족한 내용을 갖다가 보완하는 것이 시행령이에요. 이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에서 여기에 또 보완을 해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모든 법의 모든 내용을 다 보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무부 장관한테 또 보완을 시켜요. 주무부 장관.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법은 동산이 아니고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최고의 장관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말이라는 거, 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새빨간걸로 쓰는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합치면 조문이 118개의 조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118개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28문제가 나오다가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조문이 많은지 적은지를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다른 과목의 예를 살짝 들게요. 조문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부동산 공법에 가보면 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이 6개 법이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공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공법 시간에 농지법이 시험 문제가 2문제 나와요. 진짜로 2문제 나와요. 그 2문제 나오는데 그 농지법의 법조문이 이거에 한 3배 정도 돼요. 진짜예요. 약 한 500조문 되는 데서 시험 문제가 2문제 나오는 거와 118개 조문에서 28개 나오는 게 시험 나오는 방법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자세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수업 시간에 들으면 그래 쉽다 그죠? 쉬워요. 알아서 시험 문제 다 틀리는 거야. 그 이유가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특히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 수업 시간에 아는 것 이꼬로 시험 문제의 점수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살짝 한번 가보느냐 하면은 34쪽을 가볼게요. 34쪽. 이 말이 법의 위임이 어떤 건지를 보기 위해서 34쪽을 가는 거예요. 자, 34쪽을 보면 법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그럼 이건 뭐냐면 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여기에 나오네. 법의 3조에 나온다는 거야. 그 3조에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1호의 토지, 2호에 가니까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산모. 자, 거기가 뭐라고 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하고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돼. 이건 시험 문제에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가보니까 중개대상물하고 되어 있는데 요 중개대상물의 1호의 토지, 2호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호에 가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이라고 법에서는 요 세 개라고 정해놓고 구체적으로는 요 두 개고 한 개는 어디에 위임해놨어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요 대통령령을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령을 가보니까 밑에 영2조 이게 대통령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제3조 3호에 따른 중개 대상물은 다음각호와 같다. 즉, 요 시행령 2조에서는 요게 법 제3조 3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이라는 게 여기에 가보니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개 대상물은 뭐가 되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거와 영에서 정해놓은 걸 다 합치니까 이게 중개 대상물이 되어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따 요 얘기를 계속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위임되는 걸 다 외우란 뜻이 아니고 법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라는 것만 살짝만 느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령의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원래 페이지대로 20쪽으로 가겠습니다. 20쪽. 자, 20쪽으로 가보면 우리가 21쪽에 있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좌측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문이 총 118개가 조문이 있는 이 공인중개사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네모 1번의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양갈로 1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기본법 밑줄, 기본법 밑줄. 그냥 밑줄만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오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과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특별법의 밑줄, 특별법에다가 밑줄. 자, 그 다음에 우측에 21쪽에 양갈로 2번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중간법 밑줄. 그러면서 그 첫째 줄에 가보면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밑줄.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밑줄.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국내법 밑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보니까 우리가 책에는 3번까지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밑줄 끈 거는 4개를 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보니까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배우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의 실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험생 입장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차려놓은 개업공인중개사, 그냥 쉬운 말로 사회에서 소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증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격증이 있고 하나는 등록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긴 요 책 사이에 집을 사거나 팔거나 토지를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여기는 요 책이란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소장님, 저는 소장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놓고 옷 벗고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하냐면 법의 근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법의 근거를 봐서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잘못한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거고 법에서 정한 대로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따지는 게 뭐냐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가장 쉬운 얘기로 하면 사고가 생기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무슨 법을 갖고 따지냐면 공인중개사법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모든 내용이 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이 없으면 상법에 가봐야 돼요. 상법에 가도 이 내용이 없으면 민법에 가서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란 말을 썼는데 이번에는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법을 보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없으면 상법을 가보고 상법에 가보면 민법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민법보다 먼저 적용하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상법과 민법에 대해서 무슨 법이냐면 특별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민법이란 과목을 배워요. 맞죠? 그래서 아마 첫 교시에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원문을 적어줬을 거예요. 시험 과목의 원문. 여러분들이 민법에 앞에 책에 민법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어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특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 얘기냐면 민법보다 먼저 적용하는 내용들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이 있다는 거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랑 겹쳐지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럼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고 우리 시간에도 공부를 해서 시험 문제가 민법에도 나오고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와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적용한다가 특별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중간법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중간법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합법이라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법이 있으면 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여기에는 요 공법적인 성격이라는 얘기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법적은 요 국가 사이에 개인이 들어가요.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을 치는 과목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범위 안에서 이 공법적인 성격의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이 부동산 공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강의를 해도 딱딱해요. 왜? 국가와 개인이 얘기를 할 때 국가가 개인 보고 아유 우리 선생님은 특별한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외를 봐줄게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만 얘기하다 보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에요. 민법에는 국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 A와 B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기자기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 대신 시험 문제는 어렵겠지만 야는 딱딱하면서 어렵고 야는 부드러우면서도 어려워요. 어차피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두 과목이 너무 중요한 과목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비하면 공인중개사법은 야들 둘이에 비하면 공부 분량이 5분의 1 정도 될 거야. 5분의 1 정도 돼요. 이건 되게 쉬워요. 이 아들에 비하면 너무 쉬워요. 자, 어쨌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공법적인 성격,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그럼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이런 것들은 개인이 자격 취소를 하고 등록을 취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이런 것들은 공법적인 성격이요. 자, 그 다음에 사법적인 성격은 이게 개인과의 관계니까 중개계약 또는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한 내용을 법정 서식에 담는 확인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이거는 전부 개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성격도 갖고 있고 이런 성격도 갖고 있으니까 중간법, 혼합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에요.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적용이 돼요. 이걸 그러면 좀 해석을 넓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미국이나 일본 가서 중개업 할 수 있냐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중개업을 할 수 있냐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자, 이런 얘기들은 본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져 있어야만 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쪽과 21쪽을 설명을 했어요. 자, 한 장이 넘어가서 22쪽 가겠습니다. 22쪽. 자, 22쪽에 가보면 제일 위에 제2절 법 제정 목적하고 되어 있고, 자, 거기에 가면 제1조라고 되어 있어요. 제1조. 자, 제1조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가보면, 밑에 박스에 가보면 시행령의 제정 목적, 그 다음에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자, 여러분들, 과목마다, 담당 교수님마다 조금씩 강의하는 스타일이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너무 자세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책에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시행령의 제정 목적,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 이거는 시험 문제가 밑에 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다 밑줄 끄고 싶어. 밑줄 끄면 연필 낚았고 팔 아프고 머릿속에 쓸데없는 게 들어가는 거야.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오로지 시험은 이것만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자, 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냐를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선언적이고 전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선언적이고 전체적. 그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개념만. 자, 그래서 이게 법 제1조예요. 제1조에 나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거기에 가보면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당연하게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약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이게 약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죠? 어제 뉴스 본 사람들은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서 얘기는 못 하겠어. 어떤 그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 되게 궁금하죠? 그죠? 그런 게 있어서 쉬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네이버 조사해봐요. 그 사람 뉴스에 나오니까 바로 폐업했대요. 폐업 신청했대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할 때 전문성 밑줄. 전문성 밑줄. 중요한 단어가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밑줄.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 밑줄. 중개업 밑줄. 그 다음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자, 이 제정 목적은 내용이 조금 쉬워서 초반에는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회가 넘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나머지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요 갈로를 친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밑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무엇을 제고하고 그랬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전문성.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동산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부동산 뭐예요? 중개업이. 자, 이제 이런 데 중개업이라고 대답을 잘 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만약에 이걸 갖다가 다른 예를 든다면 중개업 자리에 업자를 빼고 부동산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중개와 중개업이라는 글자인데 아니 이게 무슨 시험 문제야?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이런 거밖에 낼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걸 넣으면 누구가 틀리겠어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을 여러분들 다 합격시켜 주려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국민경제 자리에다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게 국민경제에 이바지야. 국민경제가 뭐라고 묻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단어 전문성, 부동산 중개업, 국민경제 이바지 요 세 글자를 계속 보면서 익혀가는 거야. 이건 오늘 외울 그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공부하다가 보면 저절로 알아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제3절 용의 정의라고 돼 있어. 자, 아까 봤던 게 법 1조예요. 자, 이제 법 2조로 왔습니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가 1번부터 6번까지 나와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법에서는 1호, 2호라고 하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1호에 가보니까 다운 표시가 돼 있고 중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2호에 오니까 뭐냐면 공인중개사예요. 자, 3호에 가니까 뭐라 되면 중개업이에요. 1호에는 중개고 3호에는 중개업이라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 있고 없고가 시험 문제에서 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호에 가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자, 5호에 가니까 뭐라 하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자, 6호에 가니까 뭐냐면 중개보조원하고 돼 있어. 우리는 오늘 요 6가지의 용어는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요 6가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자, 여기 요게 있는 용어의 정의는 순서는 우리 교재랑 한두 개가 다를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요. 우리는 일단 중개가 무엇이냐를 공부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중개업이 무엇이냐를 공부할 거예요. 자,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인중개사예요. 다섯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여섯 번째가 중개보조원이에요.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은 자세하게 자기 걸로 만들면 되고 오늘 처음 보는 분은 이 단어 자체만 해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처음 듣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잘 보면 중개라는 글자를 알면 여기 업자를 갖다 붙이면 중개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라는 글자에다가 앞에 개업을 갖다 붙이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라는 글자에다가 소속을 갖다 붙이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 온 사람은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하면 쉽게 받아들여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현실로 대입을 해보면 우린 수업 시간에 제가 그리는 그림은 수업 시간에 지금 그리는 그림은 제가 요 그림이 시험 끝날 때까지 99%가 이 그림밖에 없어요. 다행히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일 못한 과목 1번 미술, 2번 음악 시간에. 그래서 다행히 그림을 안 그려서 너무 좋아. 그래서 그림은 요거밖에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중개대상물이라 그래요. 아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여기서 공부했잖아. 이거란 이거. 요거예요, 요거. 자, 이게 뭐냐라는 거야. 자, 요게 첫 번째가 뭐냐면 토지예요. 두 번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요. 임목이에요. 광업재단이요. 공장재단이에요. 자, 그러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게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중개사무소 또는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을 했다면 고객들에게 사거나 팔아주거나 임대하거나 임차하거나 바꾸어주는 교환을 하는 그 대상의 주가 뭐냐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중개대상물이에요. 요 중개대상물이에요. 자, 그럼 요 중개대상물이 있으면 요거를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은 사는 사람이 될 거고 요걸 임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은 임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거를 두 개 맞바꾸면 교환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게 중개대상물이에요. 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사무소를 차려놓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단어, 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이 개업공인중개사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랍니다.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래요.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밑에 직원을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직원을 둬도 돼요. 그 직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요 사람을 형상화하겠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럼 요 세 개를 알았으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로 가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을 했어. 어렵게 취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현관 출입문 앞에다가 딱 코팅해갖고 딱 붙여놓는 거야. 이렇게 딱 붙여놓고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공인중개사. 그럼 저처럼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실제로 제법 오래됐어요. 20년 넘어서 오래된 거 맞죠? 그죠? 어쨌든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자격증은 있는데 제가 중개업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저는 뭐가 되면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농담 삼아서 장롱면허증 하는 게 이 공인중개사예요. 이 사람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면 누구가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른 사람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면 뭐가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농담 삼아서 저는 중개보조원이 되려고 학원에 왔습니다라고 하면 곤란해요. 이거는 자격증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냐면 중개와 중개업이라는 단어가 남은 거예요. 중개. 자, 여러분들이 A와 B 사이에 뭐 하는 걸 도와주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개라고 해요. 뭔지 모르지만 그게 설령 우리 과목은 이거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고 다른 거를 사고 파는 거를 도와주는 것도 중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막상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를 하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걸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책이라는 게, 이 기본서라는 게 사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서 이거를 시험 치러 갈 때까지 10번 읽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목은 이거를 좀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이건 자꾸 봐야 돼요. 워낙 분량이 많아요. 워낙 분량이 많고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학교 다닐 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용이 워낙 많단 말이에요. 자꾸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10번씩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여서 집중적으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려서 그것만 갖고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거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95% 이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두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면 돼요. 그런 걱정 안 하면 공부량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책이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 단어가 요렇게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고 조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설명한 게 기본서예요. 그 설명이 밑에 1번에 가니까 뭐가 돼 있어요? 중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거기서 책을 넘겨봐요. 새파란 1번과 똑같은 동격의 번호를 찾으려면 새파란 2번을 찾아야 돼요. 새파란 2번까지 넘어가야 돼요. 중개 설명이 그만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28쪽까지 와야 돼요. 자, 28쪽에 오니까 뭐가 보여? 중개업. 자, 그러면 또 새파란 글자가 나올 때까지 또 넘겨야 돼요. 자, 30쪽에 가니까 새파란 네모 3번에 뭐가 나와요? 개업, 공인, 중개사. 자, 우측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제일 적잖아요. 왜 공인중개사가 제일 적으냐면 공인중개사는 설명할 게 없어요. 실제로 벌써 설명 다 한 거예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어떻게 해요? 취득한 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누가 보여? 소속 공인중개사. 자, 한 장을 넘겨봐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중개, 보증. 그러면 이 두꺼운 기본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법 1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문을 할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 있는 요 글자를 알면 이 책을 전혀 보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글자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중개예요. 자, 그래서 중개라는 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장으로 가야 되겠죠. 다시 앞장으로 가서 23쪽입니다. 23쪽. 자, 23쪽에 와보면 새파란 네모 1번의 중개 밑에 가면 아라비아 숫자 1번 중개의 의의. 자, 중개라 하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 벌써 우리 이 중개의 대상물 지금 몇 번째 보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개의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요,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하구나. 요번 시간만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를 읽어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말한다는. 요게 아까 앞에 있는 법조문에 뭉쳐놓은 걸 한 개를 중개를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여 알선을 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밑에 내려가니까 양갈로 1번에 뭐가 나와요? 법 제3조에 따른 중개의 대상물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가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나와 있고 양갈로 3번에 가니까 뭐라고 돼서 알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면 공부하는 내용이 훨씬 쉬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중개를 공부해요. 자, 이 중개는 실제로 이제 책에는 이런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자고 요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요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은 여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여 정착물. 그렇죠? 그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어요.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거래 당사자가 야가 이걸 예쁘게 하려고 여기 적는 거예요. 야가 매도가 되면 야가 매수가 되는 거야. 야가 임대가 되면 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가 되는 거예요. 야들 둘이가 막 바꾸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일어나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글자가 들어가냐면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요 그 밖에 권리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밖에 권리가 없으면 중개는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감으로써 이 중개의 범위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판다는 건 누구라고 다 한단 말이에요. 임차도 빌려주는 거, 빌리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교환이라는 건 서로 막 바꾸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그냥 예시로 들어준 거예요. 자, 그 밖에 권리는 우리가 조금 이따 여기 가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따로 이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이라 그랬어요. 자, 득은 생기는 거, 얻는 거를 얘기하고 실은 잃는 거를 얘기하고 변경은 어쨌든 바뀌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았어요. 팔면 무엇을 잃어야 돼요? 무엇을 잃어요? 소유권을 잃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뭐를 득해요? 소유권을 득하죠. 그럼 바뀌니까 변경이에요. 이게 득실 변경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중개는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자, 득실 변경을 뭘 하느냐면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알선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면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들 둘 사이에 집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게 이게 알선이에요. 이 알선이나 중개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 장을 넘겨서 24쪽에 가보면 중개 행위의 알선의 성격하고 나왔다고. 자, 거기에 가보니까 양갈로 1번에 뭐라고 나와요? 독자적 행위. 자, 2번에 가니까 뭐라냐면 사실행위라 됐어요. 자, 요걸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독자적 행위라는 얘기와 사실행위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 임차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알선 도와주는 사람은 여기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의 사자, 여기서는 사자를 심부름꾼으로 얘기해요. 심부름꾼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도 아닌 여기에 있는 도와주는 사람은 야들 둘이 사이에 중개를 완성시켜서 중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독자적 행위라는 것은 심부름꾼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어난 행위는 이게 뭐가 되면 이게 법률 행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선하는 사람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법률 행위가 생기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행위라고 표현하면 사실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개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사실행위. 그럼 여기에서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는 무슨 과목에서 공부하냐면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누가 뭐래도 유행가 가사에도 나와요.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민법 공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 어렵습니다. 민법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제일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민법 잘 되면 개론 조금만 잘해도 그냥 합격해요. 그렇죠? 왜? 민법에서 80점 맞으면 개론 4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그래서 민법은 공부를 잘 하셔야 돼. 근데 나는 개론은 엄청 잘하니까 민법 40점만 맞아야지라고 하면 또 다른 과목하고 연결 때문에 민법은 어차피 공부하셔야 돼. 자, 그럼 다시 중개로 왔어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밖의 권리예요. 자, 아까도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법조문에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 밖의 권리가 들어감으로써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데, 자, 여기에 제가 많은 단어를 적어요. 이 많은 단어를 적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 처음 수업을 듣는 사람은 이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본 지가 2달이 넘은 사람은 이 단어를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목이에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밖의 권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일권, 저당권,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야 3개를 합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야를 합쳐서 뭐라면 담보물권. 그럼 이걸 합치면 이게 뭐가 돼요? 물권. 이렇게. 이건 다른 과목에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밖의 권리 야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일권이란 친구는 누구하고만 노느냐면 동산하고만 놀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이 전부 뭐에 관한 얘기냐면 부동산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일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 여기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었지만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유치권은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밖의 권리에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권은 우리랑 아예 놀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또 잘 나오는 내용이 여기 있는 요 유치권이라는 단어와 여기 있는 지상권 중에서 법정 지상권이라는 예가 있어요. 이 단어 또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되면 알아지는데 오늘은 그냥 요거를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그 밖에 권리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근데 요 유치권은 법정 지상권은 성격이 똑같아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과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요 두 사람 사이에 유치권이 성립되도록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걸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도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것,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것 이 자체를 제가 여기 있는 요 물건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성립되는 걸 여기에 계신 분 거를 요분한테 팔아주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도와주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성립되는 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 밖의 권리. 자, 그럼 이 그 밖의 권리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건데, 자, 우리 교재에서 우리가 첫째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요거는 확인을 하고 마쳐야 돼서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쪽에 큰 3번 중개의 종류는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측에 25쪽에 판례라는 걸 잠깐 볼게요. 자, 이게 민법을 공부하면서 판례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해서 이제 판례라는 단어도 알 거예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냥 판례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판사가 판결하면 그 다음번 판사가 거의 대부분 이거를 인정을 해줘요. 물론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판례에 가보면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한다. 요 단어만 알면 돼요. 이게 뭐 내용을 서술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를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것도 중개 업무에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집 하나 팔아주세요, 집 하나 사주세요. 이게 일방이 있어도 이거는 아무런 중개의 대상이 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왔느냐면 26쪽 왔어요. 26쪽. 자, 26쪽에 오면 큰 4번 중개 대상인 권리와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단어를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 갖고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근데 정답은 여기에 다 있어요. 정답은 다 여기에 있어요. 요거를 갖고 우리가 여기 있는 책의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양갈로 1번에 중개 대상인 권리라고 돼 있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 소유권. 자, 여러분들이 집 사고 파는 걸 뭘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죠. 이게 당연하게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는 거죠. 자, 2번에 가니까 뭐가 돼서 임차권. 여기에 매매, 교환, 임대차, 임차권.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뭐라고 돼서 용익물권. 그럼 용익물권은 뭐가 용익물권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동그라미 4번 담보물권으로 해서 저당권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에 저당권 여기 있죠. 저당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물건이 돼요? 담보물권. 그럼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판례. 저당권도 중개 대상에 어떻게 해요?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살짝 넘어가. 여러분들 나중에 민법 공부하면 저절로 알아져요. 자, 6번에 가니 유치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여기 봐요. 유치권의 이전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따가 중개 대상 권리가 안 되는 곳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은 안 된다라고 나와요. 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이전 봤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가니까 유치권 이전도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으로 왔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뭐래요? 이전. 자, 여기 봐요. 자, 이게 유치권의 이전.
법정시상권의 이적은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그 밑에 내려와서 양갈로 2번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안 넘어가요. 책 안 넘어가요. 27쪽의 밑에. 그렇죠? 자, 거기에 동글림이 1번에 아닌 거 1번에 뭐가 나와요? 동산, 질권. 자, 여기 있는 동산에 관련되는 질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동글림이 2번 점유권이. 자, 이 점유권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해요. 점유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자, 동글림이 3번, 동글림이 4번을 금방 설명드린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나중에 한참 있어야 돼요. 묘에 관한 거예요. 묘에 관한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개에 관한 내용의 설명의 끝이에요. 그럼 자, 여기에 요거 얘기 한 번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요거 칠판은 지우지 않습니다.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오늘 몇 번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정신 바짝 차렸으면 거의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 실, 변경을 알선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개.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